일단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재확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내년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좀 경기가 그 회복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년에 전 세계 경제 사실 그 V자 회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아주. 저 예. IMF가 제가 전망치를 이용하면요. 올해 마이너스 4.4, 내년에 5.2%니까 네.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 V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급락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경제 지표 볼 때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예. 내년에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내년에 세계 경제가 5.2% 성장하더라도 이 잠재 GDP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실제 GDP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잠재 수준을 내년 5.2% 성장해도 밑도를 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뭐 존재한다. 네. 이게 아마 2022년 가면은 거의 정상 수준에 도달할 텐데요. 아, 예. 내년에는 경제 지표들이 주로 기저효과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수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지금 뭐 마이너스 1% 안팎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은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한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마이너스 1에서 3%니까 이게 그래프 그려보면 V자 형태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역시 기저효과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내년 3% 성장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능력만큼 성장 못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원화 또 강세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은 환차 손 때문에 오히려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 좀 보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미국 증시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낮춰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이렇게 정책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예, 첫 번째로 법인세가 트럼프가 28%, 21%로 내려놨는데 그렇죠. 예, 바이든이 21%로 28%로 올리겠다.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옮기겠다. 예. 예, 그다음에 대형 테크 기업 규제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는 예. S&P 500을 구성하는 5개 종목이 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S&P 500이 아니라 S&P 5다. 5개 종목이다. 근데 테크 기업 규제하면은 예. 사실 그런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구분하겠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이 대형 IB들도 대형 금융회사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47%나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너무 높아요. 근데 가계에 보면은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47%, 50% 사이 가면은 예. 주가가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내 금융 자산의 주식 비중이 50% 반인데 네. 주식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은 물론 그 바이든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상원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장악했을 경우에는 이제 네. 견제를 할 수 있겠죠. 예, 견제를 할 수 없어 이런 정책이 모두 실현되기는 힘든데요. 근데 이런 바이든 정책 보면은 미국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저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요. 바이든 그 줄인 만큼 아시아 시장, 예. 예를 들어 중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예. 일본이든지 예. 이런 아시아 시장 비중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바이든 시대 미국에서는 그 뭐 세금도 법인세도 올리고 또 빅테크 기업도 분할하는 규제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 보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은 또 아까 말씀대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에 바이든의 정책이 제대로 안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내년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에서 진짜 상원을 뭐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느냐 공화당이 갖느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미국의 정책 변수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시장 뭐 그거 전망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느냐 마느냐도 1월 5일 날 그 조지아주 결선 투표 본 이후에
선정해도 되지 않느냐,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더 좋기는 좋죠. 예, 그래서 내년 1월 뭐 지금 50대 48 네네. 공화당 50 지금 48이죠. 그렇죠. 두 명이 결정을 할 두 명이 텐데요. 남아있으니까. 예. 그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네. 뭐 주식시장은 좀 미리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보면은 네. 아마 누가 이길 것이다. 아. 뭐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바이든 선거 공약이 상당 부분 현실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왜 바이든이 대통령 됐느냐,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예,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저는 우리 인류에 상징하는 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좀 예.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좀 아끼고 살아라. 예. 이 두 가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책 보면은 세금 걷어가지고 소득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업들한테 세금 걷었고,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최고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득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정책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각종 친환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예. 것이죠. 좀 에너지 전략 산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흐름이 큰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 공화당이 뭐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이런 큰 흐름 추세에 공화당도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 비중을 계속 줄이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미국에 이제 호재 하나 남은 게 이제 경기 추가 부양 합의할 거냐 말 거냐 또 뭐 물론 규모가 좀 이제 그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호재가 들어오면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아주 나빠진다는 거 아니고요. 네. 오르긴 오르는데 다른 나라보다 상승률이 훨씬 낮을 것이다. 네, 그런 의미고요. 예. 이제 민주당이 들어서면은 뭐 부양책 많이 내놓을 겁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뭐 트럼프 지금 정부의 하에서도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내자. 네, 그런데 미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네. 미국 정부는 양보하다가 1조 8천억 달러까지 갔거든요. 그게 타협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은 2조 2천억 달러 이상 아마 쓰게 될 겁니다. 네. 특히 올 4분기, 내년 1분기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주춤할 거거든요. 네. 최근에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 보면은 이 3분기까지 급등했다 4분기부터 경제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니까 예. 민주당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마 부양 정책 많이 낼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내년 2분기 이후 다시 미국 경제를 성장 궤도로 돌리기는 돌릴 텐데요. 그래서 주가는 오르긴 오를 텐데 네. 그래도 미국 주가가 오르는 폭보다는 저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다음에 금융회사들도 보통 MSCI 예. 네. 비중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그거를 대신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그 흐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 때문에 원래 중국으로 몰려가야 될 그런 자금들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그런 기업 리스크, 정책 리스크는 늘 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저는 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 그 중국 공산당 관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뭐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시장을 그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 보면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예.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에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25% 줄어들었죠. 예. 그렇죠. 근데 중국 비중은 3%에서 17%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추세인데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제가 추정해 보면은 전망해 보면은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에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역전된다. 예. 물론 중국 경제가 먹먹 GDP 성장이 한 6%, 미국은 한 3%, 뭐 이 정도가 전제를 한 겁니다. 예. 이 수치가 저는 비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국 명목 GDP가 6%라면 실질 GDP는 한 4%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물가 2% 고려하면. 네. 4%가 전혀 뭐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실물 경제는 이제 성장률이 둔하지만 금융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전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지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주식 채권을 통해 아주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많이 하고 네. 뭐 노무라 같은 데도 진출하고 예. 있죠. 아, 예. 너무나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흐름 볼 때 네. 뭐 세계 경제 소비 축이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자금도 돈의 흐름도 그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돈이라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대로 눈이 있어가지고 이동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저는 중국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일단 뭐 중국이 좋아질 것이라 보는 건 뭐 교수님의 일관된 시각이고 저희도 동의가 되는데 이제 좀 관심은 그 중에서도 또 말하자면 분야, 섹터로 볼 때 어디가 더 중국에서도 더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커트한과 만들어 해가지고 나름의 빅테크 기업도 키운다고 하지만은 말씀대로 뭐 중국 내수라든지 금융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에서 좀 좋아질 어떤 이런 업종이나 분야가 어디로 보십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4% 실질 GDP가 4% 성장하더라도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어떤 업종은 20%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은 2%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크게 성장할 게 뭐 바이오 쪽이나 중국의 교육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산업연구원에서 추정한 것 보니까요. 네. 중국이 미국에 가장 뒤지는 부분이 바이오 쪽, 네. 뭐 이쪽이더라고요. 예. 이쪽에 중국이 이번 코로나로 네. 지금 중국도 아마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쪽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교육 산업, 예. 네. 뭐 지금 한 자녀 갖기 교육 많이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교육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 교육 투자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특히 네. 교육이나 바이오 산업이 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좀 빠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투자할 때 그 아까 기업 리스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업종의 대표 1등주로 좀 한정을 하시고요. 네. 뭐 차별화될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직접 투자보다는 저는 중국은 뭐 간접 투자, ETF. 뭐 ETF나 예. 그다음에 펀드 같은 거. 예.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 자산운용사 중국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옛날 중국 펀드 때문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단 말이네 예. 지금은. 그때 그 일부 금융회사들이 2007년, 2008년에 중국 펀드 엄청 들어갔었죠. 네. 예. 그때 뭐 주식형 펀드 중국 쪽으로 엄청 돈이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때 그 금융회사들도 특히 은행들이 그 펀드를 많이 모아줬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예. 6,100이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2,000 밑으로 1,800대까지 네, 한번 떨어졌지 갑자기, 않습니까? 예. 그때 아주 그 쓰라린 추억이 있을 겁니다. 뭐 제 가까운 사람들도 그때 그 중국 펀드 그때 많이 가입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예. 한 20% 손해 보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냥 뭐 10년, 15년 내다보려면 가지고 계시고 몇 년 동안 내다보면은 예. 그냥 20% 손실 처분하십시오. 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게 1,8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 3,500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실물 경제 중심이 성장이었고요. 금융은 굉장히 우진적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실물 성장은 둔화되지만은 지금 금융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6,100하고 지금 3,500 그거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시간의 문제지 다시 6,100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이제 각 분야 업종에서 1등주를 사라는 말씀은 약간 직접 투자 개념 같고 그래도 펀드나 ETF가 또 좋다 하니까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쪽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1등주로 구성된 랩 펀드.
그러니까 일부 그 증권회사 가면요. 네. 그 1등주로 구성된 렉 같은 상품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또 매주 업데이트 해줘요. 예. 그래서 이 기업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수익률이 얼마나 변동하고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PR, PBR 얼마냐, 네, 네. 이거를 1등주들을 계속 좀 업데이트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증권회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예. 뭐 그런 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국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국채 투자하셔야 되죠. 예, 지금 중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래도 3% 안팎이거든요. 네. 3%면 굉장히 예. 괜찮은데요. 미국은 뭐 0.9%, 예. 일본 0%, 독일 마이너스 0.6, 네. 우리나라 1.6. 예. 그러니까 높죠, 중국이.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저는 그 태권 투자 비중을 좀 줄일 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채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금융자산 중에서. 네,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60년에서 1980년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네. 네. 1980년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28%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2차 오일 쇼크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그런 대로 그 이후로 쭉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0.5% 안팎, 네. 미국도 15% 이상 올라갔던 게 예, 지금 뭐 1% 중반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보니까 인플레가 여기서보다 더 낮아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에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거든요. 네. 예. 물가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은 채권 수익률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네. 예,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은 채권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였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뭐 5년, 10년 보면은 인플레 시대가 온다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예.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어떨 수 없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채권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채권 수익률이 예. 뭐 다른 나라도 높기 때문에 네. 예. 중국 채권은 투자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뭐 중국 국채 사면 뭐 중국 국가가 그걸 안 주겠어요. 예.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최근에도 중국 그 유로화로 발행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해가지고 화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국채 인기가 높아졌다는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그렇죠. 뭐 중국 정부는 뭐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 부채는 네.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거든요. 네. 예. 아직 국가 뭐 부도 뭐 네. 그런 얘기는 중국에 대해서 아직 뭐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네. 예, 중국 국채는 사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근데 그 트럼프 시대 미중 분쟁도 심했지만은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미중 분쟁이 지금까지 무역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막 기술 패권 이렇게 이제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중국이 이제 첨단 기술 일부분에 대한 제재가 바로 들어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또 미국한테 진짜 그 큰 제재를 받게 된다면은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뭐 판단 내지 분석도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뭐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예, 저는 뭐 대세의 흐름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상승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기술 전쟁하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금융 전쟁으로 간다, 그 다음에 무력 전쟁으로 간다, 뭐 이런 극단적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세의 흐름은 예,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중국 비중 확대, 미국 비중 축소. 네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미국이 기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오는 거는 뭐 기술보다는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미국이 중국에 무역으로 벌어간 돈이 약 5조 1천억 달러예요. 네.
예, 그거를 미국은 중국에서 찾아오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해가지고 예, 그거를 찾아오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안 해주고 중국은 금융시장을 미국이 요구만큼 개방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텐데요. 근데 요새 뭐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전략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은 GDP 중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네. 뭐 일본 56, 우리 46, 중국은 한 3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중국의 GDP 중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것은 내수, 특히 소비를 계속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결국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고려하면은 미국이 많이 규제를 하더라도 예, 중국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는 4%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실 미국도 물가가 안정되고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되고는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네. 예,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한다면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이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 줄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 등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까 뭐 2001년부터 2019년까지 5조 1천억 달러 벌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자금을 공급한 거예요. 네. 특히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사줬거든요. 사줬죠. 예. 그런데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걸 자기들이 소비하면은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줄어들거나 시간이 갈수록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할 자금이 줄어들고요. 오히려 중국이 세계 자금을 끌어들이는 자금 수요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글로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나중 문제지만은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전 세계 가계부채, 기업부채 저 심각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한번 크게 나중에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국을 지금 훨씬 더 많이 공부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